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톡 시간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 맨날 보수 진영부터 가서 이번엔 거꾸로 민주당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민심동행의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19대 국회의원 지낸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영 당협위원장님은 저희와 처음 함께 하신 거예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4명이 원래 멤버인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3명 체제로. 제가 누구의 땜빵인가요? 그 도나스가 나갔죠. 김재섭 네. 위원장님이 자리시긴 했는데요. 어쨌든 또 잘해주시리라 기대를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은 별명 없으세요? 별명이 도나스 없어. 같은 그런 거 없으세요? 도나스는 본인 스스로가 만들었는데 난 만들어낼 줄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깁니다. 네. 강나스 이런 거. 강나스? 강동이 낳은 스타. 재섭이가 뭐 제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저작권 분명히 주장할 겁니다. 네. 너무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이재영 위원장님한테 요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세 분 중에 나이 상으로는 가장 형님이시기는 한데 트렌드에 상당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스모크 챌린지 최근에 하셨더라고요. 네, 했죠. 어떠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애가 이제 4학년인데 5학년 올라가는데 얘가 이제 TV만 보면 그런 걸 쫓아하는 거예요. 유행이 민감하니까 아이들은. 네.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는 할 수 있냐. 근데 뭐 해봤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이제 놀림의 대상이 되는데 제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마침 기회가 돼서 해봤죠. 그 한참 그때 스모크 챌린지가 좀 인기도 있었고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1시간 만에 연습하고 코치 받고 했는데 글쎄요, 뭐 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개인 스스로는 되게 뿌듯해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비난의 대상도 됐었고 하여튼 재밌게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두 분 스모크 챌린지 영상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이제 흡연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춤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거의 프로의 춤 실력으로. 프로까지.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답변을 못하는 저는 처음에 저는 노이즈 마케팅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랑 가장 가까운 MZ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상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원래 뭐 커리어나 뭐 다른 거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하는 게 MZ스러운 거다. 그래서 당연히 좋게 본다. 오히려 그렇게 평가를 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MZ가 아니구나. MZ들은 좋게 보는데 나는 이렇게 본 거고. 나쁘게 봤단 소리네. 오랜 인연이라 저 위원장님 꽤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뵙긴 했는데. 그러시군요. 이렇게 또 정파를 넘어서 인연이 또 있으시다고 하니. 사실 우리 젊은 세대는 제가 뭐 나이가 여기선 제일 많다고는 하지만 제가 19대 의원했을 때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정치 뭐 청년 정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 우리끼리는 여야 말 진짜 잘 통해요. 이건 이상하게 우리 당 그리고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란 이분들이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청년들이 이번에 세대 교체 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만 잘 이루어진다면은 글쎄요 22대 국회 그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밝아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뒤에 현안으로 가도 과연 의견 일치가 잘 되실 수 있을지 한번 저희 본격적으로 사이다톡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민주당 탈당 러시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지금 총선 전국이라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 분은 이상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 오늘 있었던 입당이 어느 쪽에 더 이득이라고 보시는지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뭐 저희 당에서 나오셨으니까 저희부터 할까요? 저는 둘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윈이고 이상민 의원도 윈 아닌가? 윈윈이다. 네, 윈윈이죠. 뭐 저희 당에서는 지금 평가절하면서 좀 안 좋은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데 원래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은 당연한 겁니다. 외연 확장을 통해서 뭔가 선거의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건 당연한 건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외연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누굴 내쫓고 사실상의 뭐 출당 탈당, 전 탈당이 아니라 거의 출당이라고 보는데 그런 외연 축소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데 외연 확장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은 오히려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이상민 의원은 원래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외연 확장이냐라고 평가절하도 하는데
저는 이상민 의원이 윤석열 정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던 분이거든요. 예. 비판하는 사람을 수용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외연확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양당의 문제가 그 자당 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간을 주지 않는 것. 그게 문제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던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게 봐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이상민 의원을 뭐 철새다 뭐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사실상 그 탈당의 공간, 탈당의 명분을 준 건 우리 당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전 나가려고 했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무슨 알터니가 빠졌다 이런 표현들 했단 말이에요. 저는 글쎄요. 알터니가 빠지면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당이 쓴 약 싫어하고 달콤한 말들만 좋아하는 민주당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이빨은 예. 또 썩을 겁니다. 그럼 또 알터니 또 빼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 사람이 누가 될지 그거 알터니 빠졌다고 좋아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빠지게 될 거거든요. 다른 알터니가 또 생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빨 없는 정당 될 텐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달콤한 말만 좋아할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 사당 비판을 세게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상민 의원의 지금 국민의힘 입당 아닙니까? 사실 그 전에는 뭐 설로만 나오다가 이제 온 실제 입당을 하신 건데, 전 이걸 보면서 이상민 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에 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을 정도로 이 두 정당이 거의 차이가 없이, 그런데도 항상 국회에서 싸우잖아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참 의문이고, 또 이런 하나 모습을 저희가 처음 본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가 차이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늘 싸우는 이 모순이 참 떠올랐고, 또 하나는 전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 그래도 바른 소리 한다라고 많이들 칭찬도 하셨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당화 체제를 비판하고 굉장히 그 개딸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전체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 안에 있다가도 밖으로 튀어나오는 지경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그걸 참고 들어가시는지. 여기서 전체주의가 만만치 그래서 않은데.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엄청 이렇게 영입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굉장히 그 칭송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로 인사말을 하시던데, 전 보면서 참 우리 정치가 아무리 본인들의 그런 욕망이 강해도 자기 당이 비판했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데 거길로 자연스럽게 저기 들어가면서 칭찬 일색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좀 두 얼굴 아닌가? 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들께서 뭐 누구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행태 자체는 너무 좀 보시기엔 민망하지 않은가. 민망하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이재용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윈윈이라고 하시고 이쪽에서는 민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두 분한테서 나온 얘기가 상반돼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철새 정치라는 그 단어를 매우 싫어해요. 근데 이분의 그 행적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외연 확장이라는 건 선거 앞두고 또 평소에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냈던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보여준다는 거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처음에 이 얘기가 이제 오느냐 마느냐 얘기는 사실 몇 달 전부터 나오던 얘기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상민 의원이 만약 국민의힘에 오신다면은 저는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다만 제가 이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지금 그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꾸 올드 가이드 러시 하지 않습니까? 다시 복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론에도 이제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의 행적이나 그분들의 역사적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여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지금도 본인들이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되는지, 현역에서 뛰어야 되는지, 이런 강한 말씀을 하고 자당이 비판이 됐던 사회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그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담아서 좀 원로로서 남아서 젊은 정치인들, 특히 40대, 50대 초반, 30대를 포함해서 좀 실력 있고 한참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는 수순이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외연 확대하는 건 좋다. 근데 만약 이분이 또 공천받아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상민 의원이 이제 유성을 지역구잖아요. 대전. 예. 근데 거기는 뭐 역사적으로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무소속이 할 때도 그렇고 뭐 당을 바꾸긴 했지만 계속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왔거든요. 내리당선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주민들이 국민의힘으로 가도 나는 당신을 뽑을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이 충분하다면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건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당적 바꾸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네. 당적을 유지하면 제일 좋죠. 근데 부득이 바꿀 때는 이제 저처럼 여당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는 누구도 철새라고 안 합니다. 그냥 고생하러 나가는구나. 예. 뭔가 진정성이 있겠건 이게 추측을 하는데 뭐 조정훈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여당 쪽으로만 항상 이렇게 당적을 지금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상민 의원은 굉장히 당적을 자주 바꿨지만 좀 여당 쪽 성향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당적 변경이라는 것이 본인의 이해관계 또 본인의 영달을 위한 당적 변경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이상민 의원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은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네. 아까 전체주의 얘기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옆에서 비판하셨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제가 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전체주의는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찐도찐 아닙니까? 예. 개찐도찐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로 이재명 대표 필두로 한 민주당을 바라보면은 예. 그 어떤 의견도 통하지 않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세대 교체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민의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득권이 꽤 세요. 네. 근데 이분들 사이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몇몇의 젊은 정치인들은 지금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공천권이 됐던 목소리가 됐던. 근데 그 공간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네. 투쟁해서 열었건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공간을 줬던. 근데 민주당에서는 젊은 정치인들 아마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럼 싸우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싸우고 싶어 하거나 투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만큼 너무 이재명 그 사단에 그게 공고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틈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예. 봤을 때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전체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민주당이 전체주의 더 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이준석 신당이란 존재가 뭐 도찐 개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른 소리를 하다가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도 축출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당하고 저도 탈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탈당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을 봤을 때 근데 이게 누가 더 전체주의에 가깝냐로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비탄스러운데 맞아요. 예, 근데 당에서 글쎄요, 저는 그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준석 천하용인 처음 나왔을 때 천하용인 같은 사람들이 왜 민주당에 없냐 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저희끼리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천하용인은 다 그때 원외였는데 민주당에는 이미 그 세대의 청년 의원들이 원내로 다 진출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못 냈다는 거죠. 21대 국회에서 초반에 그 초선 오적으로 찍힌 이후에 그걸 못했던 것이 있는 거고 저는 사실 21대 국회의 민주당의 청년 정치 다른 목소리 내는 정치는 그때 막혔고 그때부터 그냥 사실 종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반론하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지금 우리가 덜 전체주의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목요일 탈당이 예고돼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뭐 잘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말했던 거는 계속 이해를 했어요. 그분이 왜 나가고 싶어 하는지, 사실상 왜 쫓겨나는지. 뭐 혹자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병상 중인데 어떻게 무슨 신당 이야기를 하겠냐라면서 또 비판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상 병상에 있는 거 아니냐. 물리적 테러만 없었지 사실상 언어적 테러는 그냥 쏟아졌거든요. 그분이 민주당의 전 대표, 민주당의 전 총리였는데 사실상 뭐 모욕감을 너무 많이 느끼실 정도로 언어적 테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겠다는 명분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하지만 그런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하고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경선을 했다는 이유로 경선 때 좀 치열하게 싸웠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이낙연 대표와 함께했던 사람들 수박이라고 칭하고 이런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욕감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 느끼신 감정은 알겠으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당 내에서 계속해서 그걸 호소하고 고통을 얘기하셨다면 전 같이 싸워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드릴 생각이 있었으나 신당을 창당하시는 순간 저는 동의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과는 지금 결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 아마 11일에 창당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쓴 기자회견을 말씀하시면서 참여와 반성까지 하신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 너무 늦었고요. 신당의 명분이 지금 양당 거대 양당 체제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 이거 말고 들은 게 없어요. 네. 근데 원칙과 상식 분들은 저는 아마 그 최후 통첩이라고 한 걸 연기한 걸 또 발표를 하실 텐데 거기에 좀 다른 메시지가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이 좀 다르다. 우리 당의 상황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라디오 본방 시간이 1분 한 2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두 분 30초씩 짧게 코멘트 듣고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나 그 메시지는 뭐 대충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그런 설명 내지는 이해를 구하는 부분은 매우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낙연 전 대표도 뭐 반성과 용서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게 저는 호의적이진 않을 것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용 위원장님은요? 얼마나 못 견디면 저렇게까지 나가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고 굵게 평해 주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서 아까 해주신 설명 조금 살을 붙여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은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다당제 얘기하면서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나간다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뭐 다당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소신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지내셨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까지 지내셨는데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4, 5년 되는 시간에도 그걸 못 이루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한번 권한을 주면은 잘해볼게라는 건데 과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그 뭐 무능함이라고 할까요? 무책임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한 적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는데 다시 권력을 주면 잘해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오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더 구체적인 것들과 설득적인 내용들을 갖고 나오셔야 되는데 저는 탈당 회견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소구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보면 제가 19대 때 이제 같은 상임위였거든요. 뭐 반대 당이긴 하지만은 존경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배울 점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행보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직책을 다 하셨잖아요. 물론 대통령 후보까지 되시고 또 종로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또 도지사도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정치적 그 뭐라 그럴까 몸줄을 키워 오신 거죠. 근데 그 사과를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시대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내가 졌으면은 내가 깨끗하게 물러날게라는 걸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 해외 가세요. 이낙연 의원은 해외 가셨잖아요. 그것도 꽤 오랜 기간. 그리고 그렇죠. 미국에 가서 그리고 말을 굉장히 아꼈고 어찌 보면 민주당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응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 잘해 주길 바란다. 내가 대통령까지 나와본 사람으로서 경선에서 졌지만은 뭐 마음에 좀 앙금은 있지만 난 그걸 다 내려놓고 나는 조용히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기회를 줬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보여줬던 민주당의 모습은 본인이 아는 민주당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내고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동 비대위원장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공천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이좋게 나눠갔자라는 얘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명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니면 다양한 목소리를 좀 포용해달라라는 말을 굉장히 점잖게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묵살됐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당제를 선호하진 않을 수도 있으나 왜냐하면 민주당을 워낙에 사랑하는 분이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리고 신당을 지금 차리는 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이 적기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90여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사실 선거는 판은 짜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제3지대가 어떻게 이제 뭉치고 또 흩어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양당 그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게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맞다. 특히 이번에는 그
설이 2월 초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정이 그때 있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어떤 모습을 갖추더라도 진영을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그때까지 남은 시간을 보면은 아마 지금 나가는 게 오히려 늦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최적의 시간에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이준석 전 대표와 천아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쪽에 합류하시는 분들 소식이 좀 있었어요.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였던 구형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그리고 사이다톡에도 출연하셨던 김영호 국민의힘 대표 후보 캠프 청년 대변인, 이 두 분이 이제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했는데 두 분 다 안철수계로 불렸던 분들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개혁신당의 젊은 분들이 위주로 많이 합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역 의원들도 과연 움직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예, 뭐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아직 뭐 개혁신당에 합류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의사를 좀 타진한다 정도가 현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역들이 움직이기에는 지금의 개혁신당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좀 정해져야 아마 현역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역들은 지금 다 당내에서 어쨌든 공천을 받으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관위의 일정을 좀 보면서 최대한 그 입당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점을 좀 늦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개혁신당의 뭐 구형모 그 혁신위원 국민의당 분이실 거예요. 아마 예. 과거에 안철수 의원하고 함께했던 분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김영호 대변인도 이제 뭐 여기 사이다톡에도 오셨지만은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당에 가서 또 아마 개혁신당에서 좀 젊은 그 바람을 좀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아마 네. 국민들은 좀 냉정하게 지켜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젊은 사람들의 합류 이런 것도 보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이낙연 전 대표와의 합당 문제 아니면은 뭐 금태섭 의원이나 뭐 양양자 의원과의 어떠한 그림을 짜느냐에 따라서 저는 국민들의 평가가 좀 갈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 두 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안철수계는 뭐 과거 확실한 것 같고, 지금 평가는 많은 사람들이 평가는 그냥 안철수 의원과 별로 요즘에 안 좋다. 나간 이유가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고, 예. 또 구형모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긴 한 것 같은데 사실 의아해하는 사람들 얘기는 아마 이준석 대표 전 대표를 굉장히 세게 비판하면서 뭐 입에 담지 못한 그런 언어들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왜 갔지라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진행될지 모르겠고, 다만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셨는데 저는 오늘 김웅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왜 불출마를 했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탈당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 물론 공천 시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불만을 가진 세력은 생길 수가 있으나 과연 그 국민의힘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공천 결과에 따라서 신당으로 갈까? 저는 이렇게 얼굴과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떠올라요. 신당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여야를 아울러서 다 의사를 타진한 분들은 있다고 개혁신당에서 그랬으니. 그렇죠. 근데 뭐 누구인지는 말을 안 하니까 네. 제가 그거를 뭐 전원으로 전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제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해왔는데 특히 영남권에 많잖아요. 왜냐하면 21대 국회 영남권이 많이 됐으니까. 네. 그분들 중에서 내가 이 공천에 불만이 있어. 난 무조건 이준석 신당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탈당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또 공천 과정과 맞물려서 어떻게 될지는 또. 물론 그렇죠.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잃을 때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준석 신당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뭐 컨셉은 확실한 것 같아요. 뭐 2030 세대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망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방향을 명확하게 얘기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거 결과에 따라 좋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뭐 합당, 복당 이런 걸 암시했단 말이죠. 명확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수를 다시 재건해서 국민의힘 다시 자기가 쥐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목표가 명확한 상황에서 저는 이낙연 신당이나 원칙과 상시나 이런 분들 뭐 제3지대 뭔가 다른 선택지를 꿈꾸는 분들이 이런 선언을 한 이런 말을 흘린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말을 본인이 던졌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매우 신뢰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명확하게 나의 방향은 보수다. 지금 보수를 다시 국민의힘과 어떻게든 다시 국민의힘을 바로잡기 위해 잠깐 나온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 제3지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손잡자고 하는 거는 이분들에 대한 얘기. 이낙연 전 대표와 뭔가 선거를 연합한 다음에 뭐 연합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선거를 같이 치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본인은 국민의힘으로 가버리면 이낙연 전 대표는 뭐가 됩니까? 근데 낙준연대 가능성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뭐 이낙연 전 대표나 다른 뭐 원칙과 상식분들은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의 뭔가 연합을 꿈꾸는 분들은 제3지대를 뭔가 꾸려야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너무 이준석 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결국 이준석 신당 중심으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깡패고 숫자가 깡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만이라는 숫자를 또 모으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 총선 앞으로는 이게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예측은 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4만의 숫자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될 때의 전당대회, 천하람 후보가 나왔을 때의 전당대회, 그리고 이번 신당 이 수치가 계속 4만 그때는 6만 표 정도 천하람 대표는 후보는 받았었고 이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선거를 3번 거치면서 이 보수 지지자들, 젊은 보수 지지자들은 이 이준석 신당과의 정당일체감, 이 정치 사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끈끈해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는 계속 결집해서 뭔가 보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신당의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매우 좋아 보인다. 이번 수치를 또 봐도. 근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나가시는 분들이 이준석 신당의 그런 지지율 숫자 이런 거에 기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시다가는 나중에 팽당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추윤 행정관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는데 결국 그 정당이라는 것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3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기호 3번입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왜 그동안에도 매번 실패했을까를 좀 복귀할 필요는 있어요. 왜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쉽게 보세요? 말해서 1번, 2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념보다는 좀 대중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다 외연 확장해가지고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지지자들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선거를 치러왔던, 그리고 양당은 잘못한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심판이 어려운 것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 정당 2개를 가져다가 계속 써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 지지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3당으로 가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이념이 더 분명한 정당을 해야지 전 국민들의 선택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대중정당을 지향해서 따라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이익을 줄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면은 3번 이하 정당들은요 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지금 민심동맹 저희도 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의 선명성 그리고 그 이념과 가치가 분명할 때 거기에 지지층들이 모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4만이라는 굉장히 큰 세력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바로 대중정당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 모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대중정당 이제 3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위치로 3번 정당은 숙명적으로 가게 돼 있고요. 오히려 더 지금 모인 지지층들의 이념과 철학적 기반을 더 단단히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전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양당 체제를 깨고 뭔가 주류 세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선택을 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저기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 창당 가입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지금 현대 정치학사 우리 그 당원들 모으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땐 신기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유권자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 정당도 배워야 되는 거니까 예.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신인규 위원장하고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중도 확장을 해야 돼도 그 당이라는 거는 정책과 이념, 노선이 좀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붙는 건데 사실 예를 들어 뭐 제3지대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 뭐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칠 수는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연대 가능성. 그렇죠. 연대 가능성. 근데 이게 보면은 이념이라는 게 그럼 그 당은 뭘 추구하겠느냐. 뭐 진보적 보수, 보수적 진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 한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손학규 전 대표하고 엄청나게 싸워서 그때 분당도 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4월 10일까지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 아니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다가가면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이걸 판단을 하실 텐데 이념과 노선이 뚜렷하지 않고 뒤죽박죽이었을 때 과연 그 당을 선택할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상품이 나왔을 때는 신상품이 되게 좀 억울한 게요. 신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더 완화된 기준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더 좋은 게 나와야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중정당과 그 이익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지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방법론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삼지대를 하는데 오히려 대중정당을 따라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선명성과 가치는 더 떨어진다. 네. 그게 지금까지 삼지대가 사라지고 그 안철수 의원이 12년을 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그 이유가 전 여기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신당 얘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30분이 넘게 가는데 저희가 김건희 특검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바야흐로 쌍특검 전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유는 총선용 악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인규 변호사님 그때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거는 뭐 법에 대해서 악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논리를 따질 것도 없고요. 그냥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과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 12조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 특검 추천권도 권력자의 정당과 무관한 곳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의당으로 돼 있는 건데 당시에도 국민의당이 삼지대 입장에서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거거든요. 예.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논리가 좀 안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에 영향 미친다 또 일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 미치는 거야 당연히 있겠지만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 의혹이 있는데 이걸 덮어놓고 총선을 치르자면 오히려 그게 국민들의 눈가기를 가리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자는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선에 악영향을 주니까 수사하지 말자. 그러면은 범죄 혐의자가 수사 시점을 선택한다라는 모순된 논리가 나오고 네. 앞으로도 우리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를 매년 거의 하거든요. 그럼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로 따지면은 매년 선거하니까 매년 수사를 못 하는 겁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신 이재용 위원장님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봐야겠는데요. 좀 현실과 이상해서 저는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4년 동안 준비를 해왔단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뽑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대변될 수 있을까? 그거는 정책도 들어가고 있고 뭐 이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저의 뭐 발언, 언행 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거 악법이냐 아니냐에 따른 그 법률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것이 이대로 통과시 된다면은 총선까지는 무조건 그냥 김건희 특검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재영이라는 사람 아니면 이재영이 아닌 사람 모든 저 총선에 나온 그 후보자들은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다 묻혀버린다. 아무리 해도 누가 듣겠어요. 아침마다 브리핑을 하고 아침마다 다른 얘기가 하면 모든 언론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와 뉴스화가 될 텐데 저는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한 시민들한테 내가 왜 이 사람을 우리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다음 4년 동안 국회에 보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그것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그 이슈 하나로 다 묻혀버린다? 저는 그분들한테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그럼 이거 안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뭐 총선이 선거가 매번 있는데 안 할 거냐?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22대 국회가 꾸려지면은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시기 조정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에서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21대 국회 굉장히 거대 야당으로서 무분별하게 진짜 힘자랑만 했던 야당 그리고 거기에 너무 축소되고 힘이 없어서 아무 짓도 못했던 국민의힘이 균형이 맞춰지게 된다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이걸 협상을 해서 새롭게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하잖아요, 당에서. 예. 그럼 일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들리긴 해요. 그러니까 일리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잃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찰총장. 공정과 상식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럼 아무리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일부 있더라도 그렇게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말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 얻는 건 있겠지만은 총선 이제 앞두고서 특검을 미루자는 게 일부 이익은 있겠지만은 그 주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기반이라고 하는 그 가치들 예. 이걸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특검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돌파하는 것이 국민에게도 좋고 국민의힘에게도 오히려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지금 뭐 권한쟁의 심판 검토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해야죠. 근데 저는 권한쟁의 심판하는 거 말고 그냥 빨리 그냥 거부권 재의결까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부권 하실 거고 재의결도 또 국민의힘 주축은 아니죠.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되겠죠. 저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 올해 4월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특검법 하나만으로도 민주당이 압승할 전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가 그거 하나로 결정되면 안 되거든요. 양당이 예. 아까 이재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준비했던 정책도 얘기하고 저는 특검으로 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지만 특검으로 안 가고 거부를 해도 그냥 선거가 유권자들이 특검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존재 가치를 잃는 거예요. 아까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것이다. 예, 공정에 대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총선 결정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야당이 또 거대 야당으로 유지될 거고 그럼 22대 국회 가서 또 특검 할 겁니다. 아마 그때는 뭐 200석이 육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특검도 안 받는다는 거는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측근 특검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은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2부속실은 그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 영부인 활동 안 하겠다고 하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활동 바로 시작하시자마자 민주당이 이럴 거면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했던 그 답장이 지금 1년 7개월 만에 온 거거든요. 너무 예. 답장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했던 거지 지금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네. 문제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더 많아졌고 또 특별감찰관 얘기 나옵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들 특별감찰관이 새로 이제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벌어질 그런 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찰하고 하는 사람이죠. 예. 근데 김건희 특검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보자는 거잖아요.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걸로 미봉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필요는 하지만. 필요하죠. 근데 2022년 5월부터 우리 당이 하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마치 이 정도로 합의하자라는 액션을 취하려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라니까요. 네. 특검법하고 이 부속실 특별감찰관 얘기는 전혀 다른 거.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 그 정도 수준 압니다. 이렇게 이걸로 피해가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더 크게 심판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심판해서 선거가 혁신 경쟁 못하고 그냥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게 대한민국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입장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단정하면 안 되고요. 수사는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뭐 배우자가 검찰총장 출신이든 대통령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사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은 매우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그건 다 당연한 것이고요. 이 특검은 특검대로 국민들의 의혹을 다 해소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된다. 특검도 하고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도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하고. 그게 정권을 바꾼 당위예요.
네, 공정과 상식의 당위로 국민들이 뽑아준 거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좋아서 뽑은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지키셔야 국민의힘도 더 반성과 성찰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지 이걸 거부해가지고는 공정과 상식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가 매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위원장님은요? 저도 제2부속실 설치와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얘기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뭐 퉁치자라고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다만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었단 말이죠. 공약을 폐기하면서까지도 국민이 원한다면은 하겠다라는 부분은 대통령의 유연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감찰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이제 정부 시절부터 제도는 있었으나 아무도 없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뭐 야당 우리가 당시 야당일 때 물어봤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감찰관이 생긴다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생긴다고 치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습니다. 네. 3년 남은 정부에서 감찰관을 이제 드리겠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감시 대상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뭐 퉁치자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사이다톡 오늘 3명 체제로 했는데도 4명 있을 때보다 더 뜨겁게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